존경하는 10만 구민 여러분, 문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 1, 2동, 지원 1, 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동구의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나라 곳간을 풀어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새로이 출범하여 31조 8천억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동구는 동구대로 이에 발맞춰 곳간에 곡식을 쌓아만 갈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피시어 우리 동구민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동구 균형 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기반이자 그 지역의 자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구는 균형 재정의 원칙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적자나 과도한 흑자 없이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계획성, 집행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동구의 예산 집행과 결산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우리 구 재정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보면 2025년 우리 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14.16%, 재정 자주도는 32.29%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하여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동구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자체 세입 확대 방안 노력은 어떤 것이며 그 실적과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은 약 1,000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약 416억 원에 달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세입세출 결산 이후 실질적으로 남은 예산을 의미하며 이는 그 액수만큼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도한 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면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부서별로 분석한 적이 있는지, 향후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365 23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동구 세수 오차 비율이 92.67%로 2021년, 22년 87% 정도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 비율이 100%를 목표로 하고 균형 재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의 몫은 오롯이 집행부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산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분석 자료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도 과학적 예측 기반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행안부에서 조사한 23 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동구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1년도 4.82%, 22년도 8.28%에서 마이너스 7.3%로 큰 낙폭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교부세 수익 감소와 복지 등의 의무 지출 증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영향으로 예상되지만 적자를 보일 만큼 건강한 재정 상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란 한 해 동안 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포괄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동구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년도 기준 마이너스 7.3%로 전국 평균 마이너스 1.27%보다 크게 낮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 누리집 24년 재정 공시에 따르면 우리 동구 연말 지출 비율은 19년 26%에서 20년 37%, 21년 34%, 22년 32%, 23년에는 38.89%로 매년 상승 추세입니다.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은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급한 계약 및 물품 구매 등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계획적으로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하나 매년 연말로 갈수록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부서별로 연말 집행 사유를 분석하고 연중 집행률 목표 설정 및 현실적으로 조기 집행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에 묻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로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0.27%, 세수 오차율 약 2.3%, 예산 집행률 96.13%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 수준의 재정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집행 효율성과 성과 기반 재정 운영 체계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실적 중심의 예산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결산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 강화와 재정 통합관리 전담팀 구성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칸막이식 행정에서 벗어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과 통합 행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과정에서 사업 성과평가, 예산 대비 실적 분석 등이 다음의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것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실제 사업계획 수립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결산검사 의견을 단순히 보고서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 동구의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재난 대응 시스템과 같은 안전 문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4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자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역 공동체의 복합적 결과로 보아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자살률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위기 개입 강화, 생명 지킴이 활동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심리상담 접근성 개선, 청소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 예산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는 사고 사망률 및 생활안전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률과 생활안전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노후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정비, 회전 교차로 도입, 과속 방지턱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구 내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의 현황 분석과 개선 로드맵, 관련 예산의 배정 계획, 그리고 향후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과 화재로부터의 안전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초 관내에서 발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 화재, 금남로가 상가 화재, 증심사 화재 등 화재로부터 안전지역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노후주택이나 녹동마을 같은 자연마을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어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한 바 있습니다. 화재 피해 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행정 처리, 응급 복구 및 상담 지원까지를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관련 원전관리 실태 점검 사항은 철저히 준비가 되었는지, 충장로나 전통시장 등 상권 밀집 지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정책일수록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정신질환자, 발달 장애인, 청소년 등은 응급 상황 시에 정보 부족, 구조 지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동구 차원의 선제적인 발굴, 개입,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가 추진 중인 안전 취약 시설 대상의 정기 점검 현황, 점검 인력과 예산 확보 현황,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자살, 폭력, 화재, 질병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 동구도 구청 내 관련 부서 간 협업뿐만이 아니라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없다면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문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모든 주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의 수단입니다. 이제는 사고를 막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 체계적 대응 체계를 갖춘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항들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그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실행이 마련되어 구정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선아 의장님, 그리고 열린의회를 이끌며 구정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도전의 시기 속에서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동구 또한 지역의 원기와 생기를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 도시입니다. 구도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살만한 곳, 찾을만한 곳을 거듭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지도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5천여 명 회복, 강조 5개 주 중 최고의 합계 출산율과 청년 인구 비율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전국 기초지자체 1위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는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7개의 개성이 담긴 예술골목길, 동구칠성 예술골목 코스 개발을 시작으로 금남로 지하상가에 조성 중인 어린이 미디어 복합공간, 빛나는 아이나라 개관 준비까지 이제 인문도시라는 견고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소비 쿠폰 지급,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동구 상생카드 발행,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동구의 발전을 이끄는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움직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민 중심의 자치와 혁신을 실현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첫째, 균형 제적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둘째,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살 분야 평가 등급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이기 개입 강화, 생명지킴 활동 확대 등에 대한 제안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평가 등급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높은 자살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일정, 그리고 예산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속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등 전 세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총 1,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고위험군 심리지원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위기 사항에 실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자살 예방센터,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생명사랑 위기 대응센터, 종교단체, 생명지구대,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 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어느 한두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양한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장에서 자살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총 예산 12억 700만 원으로 다음의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2곳과 연계해 정신응급 이기병상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2개동의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명사랑 실천가게 12개소, 생명사랑 숙박업소 24개소와의 협약을 지속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살 수단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 예방문과를 통해
자살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점 현황 분석과 개선 로드맵,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국 평균 5.2명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2024년 우리 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48건으로 전국 평균 379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자 2024년부터 시자치경찰위원회, 시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3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정차금지 등 교통환경 개선 시설을 2024년 말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최근 5년간 교통사망자의 67%가 61세 이상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3곳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단기 개선 계획으로는 오는 10월까지 신호등 철거, 횡단보도 이설, 중앙선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보행 신호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과 사고 다발 지역 집중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재 관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항과 상권 밀집 지역의 화재 대응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 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와 보안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계절별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추가 기획 점검을 통해 전기, 가스, 소방설비 등의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분야별 전문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정민 안전진단을 위탁하는 등 재정적, 인적 지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응급복구 전 과정을 훈련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기관리 매뉴얼도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이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편에 맞춰 대규모 전포, 전통시장 등 상권 밀집 지역의 사회재난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7월 중 승인받아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전파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취약시설 대상 정기점검 현안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은 사고와 위험에 쉽게 노출되므로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시설 14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정신장애인시설 4개소, 청소년시설 5개소가 있으며 각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민간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위험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다기관 협업 네트워크 공동대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자살, 폭력, 화재, 감염병 등 다양한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서 간의 협업을 넘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실질적이고 통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 복지, 보건 등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지휘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대형 사회 재난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과 협업 대응반을 구성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자원 연계를 위한 연락 체계를 운영하며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주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이나 정신질환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이기 고위험군을 발굴 지원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과 즉시 연결하는 한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자체 사회재난 피해 저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 51개소에 IoT 기반 조기 화재 예방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재난과 복합 위험에 대비한 예방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통합 위기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 보완과 주민체감형 재난대비 훈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다기관 협업 기반의 공동 대응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위기 상황 시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동부 균형 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하여 약 6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 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급감하여 우리구뿐 아니라 지방자치구들이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독 자치구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더불어 부동산 교부세가 2023년부터 급감하면서 갈수록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를 추가 확보하는 법안이 민영배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동시 개정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구 자구 노력으로 행사 운영비 부서별 총액 한도제와 일몰 사업 및 통합 축소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반면 주민복지, 민생경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도 자치구 재정 여건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재정 구조와 자체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중 자체 세입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14.2%로 전국 자치구 평균 21.8%에 비해 낮으나 광주 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고 광주광역시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반 재원을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32.3%로 전국 자치구 평균 36.5%에는 못 미치나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구조상 서울 및 경기도 등 소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도나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조세 구조가 국세 80%대 지방세 20%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는 시도세 위주로 편중돼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광역시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으며 지방세 종류 및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세입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권과 세율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방세 기반 확충 대책 마련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정책 공약 중 국가균형 발전 7-3 재정 분권 73 재정 분권 강화 과제인 지자체 세원 발굴 등 재정 분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법정 외세인 숙박세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와 협력하여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공익 특성상 공공자산 수익화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 및 예술 접목 야행 관광 사업에서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형 사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가 현재 할 수 있는 누락 없는 정확한 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도심 재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한 부동산 가치 창출로 과세 표준 상승을 이루어 재산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약 1,000억 원이고 2월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손세계 잉여금은 416억 원입니다. 손세계 잉여금 중 상당 부분은 특별회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이고 다음 연도에 일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은 최근 6년간 평균 160억 원입니다. 우리구 24년도 결산 손세계 잉여금은 416억 원, 광주 5개 자치구 평균은 457억 원,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512억 원으로 우리구는 세입 및 세출 편성을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세계 잉여금 세출 발생 원인은 매년 결산 보고서의 부서별로 낙찰 차액, 세출 예산 절감 유보액, 보조금 정산 잔액, 지출 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집행 잔액으로 6가지 사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부터는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단계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배분을 실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사업의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손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세수 오차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수 오차 비율은 2023년도 92.7%로 2022년 87.6%보다는 개선되고 있고 또 2024년도 세수 오차율을 결산을 토대로 예측해본 결과 100.9%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수 예측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이용 및 과학적 예측 기반 구축은 우리구 예산 규모 수준에서 별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여겨지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더 정확한 세수 예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분석보고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7.3%로 전국 평균 마이너스 1.27%보다 낮고 21년도 4.82%, 22년도 8.28%에서 마이너스 7.3%로 크게 떨어져 건전 재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 순수한 수입과 지출인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보전수입과 보전지출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지난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가 169억 원 급감하고 시에서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 147억 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은 감세 정책 전에 추진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동명동 및 학동, 행정복합센터 등 대규모 사업에 186억의 재원 투입이 요구되어 세입 산정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재정 안정화 기금 330억 원을 전입하면서 일시적으로 통합재정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시기 조정, 행사 운영비 한도제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 재정과 예산 효율화에 힘쓰고 있어 2024년 통합재정 수지는 23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25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말 지출 재정 공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누리집에 재정 공시되고 있는 연말 지출 비율은 전체 세목이 아닌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의 4개 세목에 대한 세출 결산액 중 11월, 12월에 지출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 시설비 등 연말 지출은 38.9%로 전국 자치구 평균 30.89%보다 높은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행정복합센터 건립, 스마트 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소 많은 이유로 시설비 특성상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공사계약 및 집행에 들어가는 이유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 연말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사전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사업 추진 장애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연말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알려드리면 우리 구가 1분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중 집행률 목표 설정과 조기 집행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선 부서별 세출 주요 항목이 다르지만 형평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6번째,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와 재정통합관리 전담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세수 오차 비율, 예산 집행률이 최상위 수준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은 우리 구도 0.2%로 과천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률은 우리 구가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은 이유로 2월 사업비가 많아 집행률 산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세무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세밀히 파악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실적 중심의 예산관리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편성 시 예산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예산 조정을 거치고 있고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과계획 보고서, 결산 검사 의견서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 삭감 또는 폐지를 반영하겠으며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통합관리 전담팀은 현 단계에서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현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구의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에 대해 우선 예산 관련 답변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2024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 416억 원이 5개 자치구 평균 457억 원과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512억 원에 비해 세입 및 세출 편성을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답변하시면서 다음 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급감으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타 자치구나 타 지자체의 평균 수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자 저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 상황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점을 깊이 공감하며 이럴 때일수록 타 지자체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조 단일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과 상충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운영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이
다음 연도 일반 세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역대급 재정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은커녕 앞으로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으로 활용하니 문제 없다라는 인식으로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 행정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저는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난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 질문으로 균형 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 세입이 줄어든 건 정부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PT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 상단이 그 세입 예산이고 그 하단이 세출 예산입니다. 참고로 좀 배부된 자료를 이제 보셨으면 좋을 텐데, 자,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동구의 세입은 이제 2021년도부터 5천억 원을 한참 넘겨서 5천억 가깝게 세출이 편성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4년 세입이 5,470억 정도였으면 2023년 세출 예산인 4,820억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작년 24년 세출 예산 편성을 300억 정도 낮춰서 4,47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23년도 일반 재원 그 주요 세원은 이제 순세계 잉여금,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기금, 조정 교부금, 지방 교부세 4개 세입이었고 이것이 한 1,500억 원 가량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 4개 세입이 1,206억 원으로 29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 세입 예측만큼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제 세입 감소분 29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지출 감소를 300억 원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세출 감액이 된 이제 이렇게 그 세입 감액이 된 이유가 그 동부 세입 감액 일반 재원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교부금이나 조정 교부세가 있는데 이제 거기 특정 재원으로 예를 들면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뭐 동구청 주차장 감소로 인한 주차 빌딩 건립에 444억 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7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런 사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 차질을 빚었던 사업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을 빚은 사업은 없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그 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것이고, 네. 이제 지난 우리 수년간의 그 세입 세출 그 실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제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매년 넘어가는 것을 이제 제가 이번 실질 구정 질의의 주요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사업들에 관한 내용은 제가 또 세부 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T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순세계 잉여금이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200억에서 3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4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고 우리가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데 왜 이게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4년에 손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142억 원가량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6억 원이 되었습니다. 손세계 잉여금의 구성을 보면 진짜 일반 재원과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일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제 지정 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 교부금이나 특별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재원도 손세계 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지정된 이 특별 지정 재원이 손세계 잉여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예를 들면 또 뭐 주차 빌딩 건립이라든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들이 이제 손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구에는 최근 그 숨어 있는 그 예산을 찾는 그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은 그 약 10여 년간에 비롯한 그 우리 잉여금이라든지 뭐 세입 세출이라든지 전부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예를 들면 그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그 단적으로 그 학동 그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동명동 그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예산 실행률을 보시게 되면 잘한 사업도 있고 아쉬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필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회계법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회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고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제가 애결이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을 듣질 못했습니다. 세계 잉여금 활용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웠고 지방 회계법에 따라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법률안은 소관위원회 상정에서 심사 중이고 이제 이 법률안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훈령이 먼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훈령에 따르면 일반회계 손세계 잉여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이제 채무 상환, 통합 안정화 기금 적립,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작성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채무 상환의 영원, 통합 안정화 기금 영원,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의 381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작성토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접해에 나오듯이 방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그 채무 상환, 통합 안전화 기금 적립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음 연도 사업 계획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당해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발생된 손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의회 결산 승인을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방회계법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다음 연도 예, 결산서의 손세계 잉여금이 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네. 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고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저는 이제 서져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지침이 또 자세하게 나올 것이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통합 포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다소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추후에 다시 네. 한번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저희 보충 의회 자료. 보고 한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초과 세입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그 초과 세입금이 8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36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매년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한다지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 초과 세입금이 당해년도 예산을 적시에 못 쓰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은 연말에 교부된 교부세나 교부금, 보조금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특히 2024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과 지적 제조사 등 이제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세입이 일반 재원보다는 지정 재원이 더 많고 이제 일반 재원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해서 당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세입을 더욱 세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의 적시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초과 세수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이게 꼭 뭐 추경을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추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시겠지만, 근데 세입 매수가 세수 예상이 잘 되어야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가장 기초가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지적 제조사 그걸 하시면서 나름의 좀 세수가 좀 그 예상치를 좀 벗어나서 좀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으로 저도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튼 어떠한 상황은 또 늘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세수 예측을 좀 명확히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세수가 초과 세입이 되면은 또 그에 맞는 세출 예산이 없어서 적시에 못 쓰는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 구의 특성상 이제 그 구 예산의 지정 재원이 훨씬 더 많아서 일반 재원으로 이제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고 또 추경을 통해서 그나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잘 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그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이 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말 정리 추경 등을 통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했던 사업 발주 및 추가 재원 지정 등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27억 원이나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이 가장 큽니다. 이제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6억 원이 이제 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전체 590억 원 중에서 다 지출을 하고 이제 26억 원이 남은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기보다 이제 그 집행 잔액으로 구분이 되어야 맞고요. 이제 이 그 의미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뭐를 그렇게 좀 잘 좀 분류했으면 네. 좋겠고, 방금 이제 지출 잔액 이제 말씀하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세입 책정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되는 것도 이제 저는 문제점이지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지출 잔액 증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세출 결산 지출 잔액이 2022년도에는 1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2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출 잔액 증가는 보통 그 미집행, 변경, 취소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지출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은 분석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잔액이 이제 2024년에 크게 늘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역시 손세계 잉여금 늘어난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 빌딩 44억,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41억. 물론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나 학동 행정복합센터 관련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지정 재원 사업이 이제 불용이 돼서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시 이제 원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꼼꼼히 분석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방금 언급하시니까 그 학동 그리고 이제 동명동 그 청사 그 예산 집행률하고 그리고 이제 편성했을 때 그 금액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네. 어떤 사업이 잘 됐고 어떤 사업이 안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연말 지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지출 비율이 2019년도에는 26%였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38%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매년 연말에 예산을 쓰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그 시설비 등 예산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여러 그 시설 투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의 특성상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또 뭐 공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예산들이 1회 추경 분기별로 또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늦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건설이나 건축 관련 분야가 이제 뭐 설계라든지 뭐 이제 뭐 또 인허가라든지 해서 이제 예산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네. 연말로 이제 밀린다고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특히나 이제 그 대단위 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은 몇 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고 또 그 전년도부터 이제 일정의 이제 그 관련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꼭 그렇게 연말에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면밀히 좀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좀 그 연말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정 관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늘 그 우리 동구의 안전 관련해서 우리 어느 구보다도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를 많이 쓰시는 점 잘 알고 있고 늘 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그 자연재해 대책법 관련인데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관내에 많은 개발 사업에
인허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재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그 재영향평가 관련해서 일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는 이제 다 우리가 해야만이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자연 재난을 대비하는 그 차원에서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 안전 지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그 누리집 소통 참여란에 보면 그 여름철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그러고 올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저렇게 보면 국민 행동 요령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간략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글씨가 조그맣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호우 때는 고령자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를 미리 챙겨가세요. 그리고 뭐 산사태 때는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십시오. 그다음 뭐 하천재해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에 잠긴 길 이동 시에 발 밑을 조심하십시오. 막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좀 따뜻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좀 뭐 우려까지는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행안부에 그 생활 안전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도심 침수 지도도 있고 그리고 범죄 주의 구간도 있고 그다음 그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지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지역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활동하시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또 주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전달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한테 좀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걸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산불과 관련된다든지 또 뭐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에서도 주기적으로 재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수시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는 재난이라든지 사고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쭉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들이 이 재난의 대응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제가 그래서 13개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방범단이라든지 마을별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불안전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네별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의 그 생활안전 누리집 같은 경우 방금 그 제안해 주신 것처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방범대원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단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대 하고요. 이제 주민들도 이런 생활안전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장마 시절에 어디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네 마을별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심 침수 지도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 나와 있는 그 지도 표기돼 있는 거하고 일반 지도하고 그냥 딱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경우나 그 범죄 주의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인지하고 하셔가지고 그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면서 그 구간을 이렇게 이동하신다거나 할 때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 자율방재단이나 그 방법 대해서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그 주민들 교육할 때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일정 이런 그 공간이 있게 되면 그 여름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향후에 또 뭐 태풍이라든지 또 수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뭐 기름동에 그 물론 등급은 1등급이지만 매년 저 기름동에 그 경양 방죽 같은 경우에는 1등급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방죽자리기 때문에 항상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민 여러분께서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향후에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율 자살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생활안전 정보를 보니 우리 동구가 2024년 범죄와 자살 등급에서 안타깝지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늘 고민하시고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동구는 2016년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범죄 자살 분야에서 5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노력은 분명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게 지역 내에서 또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5등급이라는 그 좀 저희가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좀 그런 평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 좀 뭔가 좀 혁신적인 좀 개선안이 있다면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노력해서 다 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활안전지수가 갖고 있는 이게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5대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뭐 최고 1등급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2020년 4등급에서 3등급 초반으로 이제 향상은 됐는데 최소한 2등급 정도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게 행정, 경찰, 소방, 그리고 이제 뭐 보건, 교육 다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앞장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세우더라도 구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취약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의 이제 대도시 중심구들이 대부분 범죄와 관련돼서 5등급이나 다 4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제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중치를 둘 때 인구 부분을 50%를 둡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자보다는 분모가 커지면 인구가 작을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이제 그것은 측정 방식의 문제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행안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렇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범죄의 경우 우리 동구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충장로라든지 그 유흥업소, 주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취약 지표를 계산을 하거든요. 인구 10,000명당 이런 업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일단은 불리한 그 지표가 들어가 있고, 5대 이제 범죄 같은 경우 5대 강력 범죄 중에 이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폭력을 넣거든요. 근데 이제 동구가 말한 게 절도하고 폭력입니다.
근데 절도하고 폭력, 제가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구가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 다른 이제 강주만 비교해 본다면 5개 사치구 중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쉽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살률의 경우도 우리가 한때는 2등급, 3등급까지도 노력을 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인 가구가 거의 50%에 접근하고 노인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도시 중심구가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여기 이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대응, 초기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좀 이상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은 연계 기관이나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감염병의 경우는 아주 좋은 등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지표상의 유리한 점이 뭐가냐면 우리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상수라든지 감염병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노력도 좋지만 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해서는 또 좋은 걸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재식 의원이 잠시만요. 저희가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강주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이 30분 포함해서 답변까지 해가지고 30분이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그 마지막 하나만, 실은 제가 좀 최대한 저도 좀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혹시 해야 할 보충 질문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청장님 말씀 주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결과가 일단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지표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것도 좀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아까 이제 뭐 관련 부처에 이제 계속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선안도 이제 제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도 또 이제 노력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횡단보도에 대한 뭐 고온식 횡단보도라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보도의 위치를 인도하고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차량에 저기는 우리 가속 방지턱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건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이걸 이제 계획을 하거나, 사실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주요한 걸 보면 보행자들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사망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우리 동구 회의록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6월 9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현정 의원님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예산 집행 잔액 등 여러 요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 세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노진성 의원님께서는 당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월 사업 또한 사업 수준과 보조금 교부 지원 등으로 4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만큼 계획성 있게 편성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금년 6월 13일 박종균 의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 순세계 잉여금, 성인지 집행률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공고사항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다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수치 관리가 아니라 결국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예산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역시 또한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동구는 최근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지표 역시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동구가 주민의 세금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며 단순한 숫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위기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정과 안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두 축입니다.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시도와 혁신의 자세로 우리 동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